여러분, 잠시만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아주 깊은 산 속에 작은 암자 하나가 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 위로 가을비가 내리고 오래된 풍경은 바람이 불 때마다 낮은 소리를 냅니다. 암자 안에는 백발의 노승한 사람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방 안에는 향도 없고 불상 앞에 촛불도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노승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조차 쉬지 않는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노승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먹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글자, 그리고 또 한 글자. 노승이 종이 맨 위에 적은 두 글자는 이러했습니다. 묘전.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었는지 법명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에 남기려 한 하나의 상징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노승은 그 아래에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이 마당에 선다. 불씨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붉은 양이 제 길을 찾으면 남과 북이 눈을 맞춘다. 그리고 물은 제자리를 찾는다. 그는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때가 오기 전에는 열지 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다가 단 한마디만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거울 속 자기 얼굴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다. 그날 이후 그 종이는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승은 산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어느 산으로 갔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이름 모를 노승이 남긴 종이 한 장과 제자의 기억뿐이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더 거칠어졌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깊이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다른 쪽의 몰락을 기다렸고 가족끼리도 정치 이야기를 피했고 친구들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관계를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걱정한다고 말했지만 그 걱정 속에는 점점 더 많은 미움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새벽, 제자는 마침내 봉인된 종이를 펼쳤다고 합니다. 종이 안에는 처음 보았던 네 문장 외에도 아주 작은 글씨로 몇 개의 단서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의 사람이 아니라 무대 아래의 사람이다. 그의 손에는 칼이 아니라 서류가 들려 있고 그의 눈에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보인다. 이 네 문장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즉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흰옷의 사람은 누구인가? 무대 아래에서 일하던 사람은 누구인가? 남과 북이 눈을 맞춘다는 것은 정말 통일을 뜻하는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네 문장을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경고는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자비입니다. 불교에서는 미래가 이미 완성된 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말을 만들고 오늘의 말이 내일의 행동이 되며 오늘의 행동이 모여 운명의 흐름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알고 싶다면 먼저 오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국민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지도자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떤 업을 쌓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묘전이라는 노승이 정말 미래를 보았는지는 누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네 문장은 지금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흰옷을 입은 사람이 마당에 선다. 한국의 전통에서 흰옷은 여러 의미를 갖습니다. 흰색은 깨끗함을 뜻합니다. 아직 물들지 않은 마음을 뜻합니다. 동시에 흰옷은 상복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의 끝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흰옷의 지도자란 단순히 깨끗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래된 시대의 끝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낡은 방식을 억지로 살려두지 않고 끝난 것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것을 부수는 데만 취한 사람도 아닙니다. 상복을 입은 사람은 죽은 것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한 시대의 끝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 시대가 남긴 상처와 공덕을 함께 기억합니다. 그래서 흰옷의 지도자는 복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장래를 치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낡은 정치를 매장하되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묘전이 남긴 단서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던 사람이 아니다. 무대 아래에서 사람들의 의자를 놓던 사람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치의 중심에서 오래 이름을 알린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흥분시키던 사람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정리하며 현장을 지켜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강한 사람은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을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용기는 내 편의 잘못도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대답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은 사람은 먼저 듣습니다. 불교에서 좋은 지도자는 사람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등불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만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살피고 스스로 확인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흰옷의 지도자가 정말 나타난다면 그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묶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국민이 더 현명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처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묘전의 예언에는 이상한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가을이 오면 그의 발자국을 따라 사람들이 줄을 선다. 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자극적인 사람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을 약하다고 보고 신중한 사람을 우유부단하다고 보며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을 싸울 줄 모르는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우리는 정치인에게 문제 해결보다 분노를 요구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편을 위해 더 세게 싸워달라고 요구하고 상대를 더 아프게 공격하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정치는 강해졌지만 나라는 약해졌습니다. 말은 거칠어졌지만 해결은 느려졌습니다. 진영은 단단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흰옷의 사람을 알아보려면 먼저 국민의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보다 책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보다 실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편의 승리보다 나라의 회복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기다리는 국민은 먼저 좋은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불씨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외부의 힘에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강대국의 선택이 한반도의 운명을 흔들었고 외교의 작은 변화가 국내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바깥을 바라봅니다. 미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러시아와 북한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물론 외부의 흐름은 중요합니다. 작은 반도 국가가 국제 질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묘전의 예언은 말합니다. 진짜 변화의 불씨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옵니까? 국민의 마음에서 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낡은 싸움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불씨가 생깁니다. 내 편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날 때 불씨가 생깁니다. 정치인의 이름보다 내 삶의 문제를 먼저 묻기 시작할 때 불씨가 생깁니다. 청년들이
왜 우리는 미래를 포기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노인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외로워야 합니까? 라고 묻고, 부모들이 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불씨가 생깁니다. 분노만 있는 곳에는 연기만 가득합니다. 눈이 따갑고 숨이 막히지만 길을 밝히지는 못합니다. 진짜 불씨는 책임입니다. 누군가 바꿔주겠지 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예언 속에는 이런 경고도 전해집니다. 불씨가 불이 되지 못하면 연기가 된다. 이 말은 매우 무섭습니다. 국민의 에너지가 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면 변화에 대한 열망은 음모와 소문, 혐오와 폭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말을 더 믿게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영상 하나가 수백만 명의 마음을 흔들고 편집된 장면 하나가 사회 전체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그 분노를 이용해 권력을 얻고 누군가는 국민의 두려움을 이용해 돈을 법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시작될수록 더 냉정해야 합니다. 뉴스가 빨라질수록 판단은 느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높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들어야 합니다. 정치가 거칠어질수록 국민은 더 맑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불씨를 불로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 문장. 붉은 양이 제 길을 찾으면 남과 북이 눈을 맞춘다. 붉은 양은 정민연의 상징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정은 불의 기운이고 미는 흙의 기운입니다. 그러나 이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거센 불이라기보다 흙을 따뜻하게 만드는 불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불이 흙을 태우기만 하면 땅은 메말라 버립니다. 하지만 불이 흙을 따뜻하게 하면 얼었던 씨앗이 깨어납니다. 묘전이 말한 붉은 양은 파괴의 불이 아니라 회복의 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과 북은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맞춘다고 했을까요? 악수는 손으로 합니다. 그러나 눈맞춤은 마음으로 합니다. 손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잡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악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은 오래 속이기 어렵습니다. 눈을 맞춘다는 것은 상대를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남쪽이 북쪽을 이용하지 않고 북쪽도 남쪽을 적으로만 보지 않는 순간입니다. 통일이라는 말을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한반도에는 오랫동안 같은 얼굴을 하고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두 눈이 있었습니다. 남쪽은 바다와 세계를 바라보았고 북쪽은 대륙과 체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이 이산가족은 늙어갔고 부모는 자식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으며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은 서로의 삶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을 맞춘다는 것은 이 오래된 외면을 끝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눈을 맞추기 전에 남쪽 내부부터 서로 눈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를 사람으로 보지 못하면서 통일을 말할 수 있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서울과 지방, 남성과 여성, 노인과 청년이 서로의 고통을 듣지 않으면서 북쪽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통일은 북쪽 문이 열리는 날 갑자기 시작되는 일이 아닙니다. 통일은 오늘 내 옆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묘전이 마지막 날 제자에게 거울이 아니라 창문으로 눈을 맞춰라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거울은 나를 보여줍니다. 내 생각, 내 진영, 내 상처, 내 정의만 보여줍니다. 거울만 보는 사람은 세상이 모두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창문은 밖을 보여줍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삶, 내가 알지 못한 고통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거울이 아닙니다. 더 많은 창문입니다. 북쪽을 향한 창문, 청년을 향한 창문, 노인을 향한 창문, 지방과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외로운 사람을 향한 창문. 창문을 열어야 바람이 들어옵니다.
바람이 들어와야 오래된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남과 북도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언 속에서는 일본의 흔들림도 등장합니다. 이웃 나라가 하늘의 꾸지람을 받는다. 땅이 흔들리고 물이 넘친다. 그러나 그것은 파멸이 아니라 겸손을 배우는 계절이다. 이 말을 실제 재난의 확정된 예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고 구체적인 날짜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상징으로 보면 이 문장은 중요한 뜻을 갖습니다. 강해 보이는 나라도 무상합니다. 오랫동안 경제와 기술의 중심에 있던 나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연 앞에서는 모든 나라가 평등합니다. 지진과 태풍, 홍수와 불은 국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의 흔들림을 우리의 기회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재난을 보며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구나 라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불교에서는 남의 고통을 내 복의 기회로만 보는 마음을 경계합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떤 나라든 재난 속에는 평범한 가족과 아이와 노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나라가 흔들릴 때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오만하게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나라는 남의 약함을 이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남이 흔들릴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예언은 한국을 해가 아니라 달에 비유했다고 전해집니다. 해가 기울면 달이 빛난다.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님을 안다. 그래서 달의 나라는 오만하지 않다. 달은 빛나지만 스스로 빛을 만들지 않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태양의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갈라진 사람들을 연결하며 군사력보다 문화와 이야기로 마음을 여는 달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노래와 영화, 드라마와 이야기로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이 나라가 가장 빛난 때는 칼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노래를 불렀을 때였다. 이 말은 매우 깊습니다.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말은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한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쟁과 분단, 가난과 독재,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겪은 사람들이 자기 고통을 이야기로 바꾸어 세계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져 보았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보았다. 우리는 갈라져 보았다. 그러므로 화해의 의미를 안다. 이 이야기를 진실하게 전할 수 있을 때 한국은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닙니다. 공감의 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능성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언은 희망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양이제 길을 찾지 못하면 두 돌이 부딪힌다. 두 돌은 남과 북일 수도 있고 진보와 보수일 수도 있으며 세대와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돌과 돌이 부딪히면 불꽃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불꽃은 오래 사람을 밝히지 못합니다. 서로를 깨뜨릴 뿐입니다. 정민연의 불이 회복의 불이 되지 못하면 분노의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흰옷을 입었다고 주장해도 진짜 흰옷인지 국민이 살펴야 합니다. 깨끗한 척하면서 속으로 권력을 탐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통합을 말하면서 자기 편만 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북쪽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보다 행적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반대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듣는지 보십시오. 자기 편의 잘못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십시오. 위기가 왔을 때 책임을 지는지 남에게 떠넘기는지 보십시오. 권력을 얻기 전의 말보다 권력을 얻은 뒤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것이 흰옷과 가짜 흰옷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그를 감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불교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등불을 밖에서만 찾지 말고 자기 안에도
등불을 밝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흰옷의 사람은 나라를 혼자 구하는 영웅이 아닙니다.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바꾸도록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일 뿐입니다. 묘전이 남긴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물이 제자리를 찾는다. 물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잡으려 하면 빠져나가고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그러나 물보다 강한 것은 드뭅니다. 물은 바위를 한 번에 깨뜨리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흐르며 길을 냅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에도 길이 생깁니다. 한반도의 물길도 오래 막혀 있었습니다. 분단의 벽이 막았고 이념의 돌이 막았으며 서로를 향한 두려움과 증오가 막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쪽의 노래가 북쪽으로 흘러갔고 북쪽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쪽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고 전쟁을 원하지 않는 마음도 조용히 흘렀습니다. 물은 땅 위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도 흐릅니다. 묘전의 예언이 말하는 제자리는 분단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통일은 옛 조선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남쪽이 북쪽을 흡수하는 자리도 아니고 북쪽이 남쪽을 굴복시키는 자리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이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리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묘전은 제자에게 두 산 사이의 좁은 길을 그려주었다고 전해집니다. 두 산은 너무 높고 가운데 길은 너무 좁았습니다. 그 길 위에는 작은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승은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길은 항상 있었다. 다만 아무도 걷지 않았을 뿐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저 작은 점은 누구입니까? 노승은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걷는 사람이다. 길을 처음 걷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양쪽 산에서 돌이 굴러올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배신자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말하면 양쪽 극단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걷지 않으면 길은 영원히 길이 되지 못합니다. 남과 북 사이에도 길은 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도 길은 있었습니다. 세대와 지역 사이에도 길은 있었습니다. 다만 걷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산 위에서 상대 산을 향해 돌을 던지는데 익숙했습니다. 묘전의 예언은 말합니다. 새 시대는 돌을 더 잘 던지는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다. 처음으로 계곡 아래로 내려가 길을 걷는 사람이 연다. 그 사람이 흰옷의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게 보면 그 작은 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먼저 사과하는 사람, 정치가 다른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 북쪽 사람을 적이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으로 보는 사람, 자기 편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 댓글 하나를 쓰기 전에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두 산 사이의 길을 걷는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어느 노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평생 한쪽 정당만 지지했습니다. 반대편 사람을 보면 화가 났고 가족이 다른 의견을 말하면 밥상에서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바로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손녀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쪽에도 가족을 걱정하는 부모가 있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너무 오래 사람을 편으로만 본 것은 아닐까? 그날 노인은 처음으로 자신이 싫어하던 쪽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길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느 청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정치 뉴스를 보며 매일 분노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하루는 점점 미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날카로웠고
반대 의견을 말하는 친구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나라를 걱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분노에 중독된 것인가? 그날부터 그는 뉴스를 보기 전에 숨을 3번 쉬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영상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사람 이하로 부르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당장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그것도 물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어느 어머니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의 아들은 취업 때문에 힘들어했고 딸은 집값과 육아 문제로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걱정 때문에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못하니? 우리 때는 더 힘들어도 다 견뎠다. 이렇게 살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내가 자식을 살리려 한 말이 오히려 아이의 마음을 더 무너뜨리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그녀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힘들지. 그래도 네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 함께 길을 찾아보자. 그 집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나라가 좋아지는 첫걸음입니다. 나라는 거대한 건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의 말과 마음이 모여 나라가 됩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적으로 대하면 정치도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직장에서 약한 사람을 무시하면 사회도 계급적으로 변합니다. 내 편의 거짓말을 용서하면 권력도 거짓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라를 기다리기 전에 좋은 원인을 심어야 합니다. 묘전의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스님, 정말 이 나라는 좋아집니까? 노승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 좋아지려는 나라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대한민국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언은 없습니다. 저절로 통일이 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좋아지려는 의지를 가진 국민이 있을 때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래는 선물처럼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기회로 열립니다. 흰옷의 지도자가 나타나더라도 국민이 다시 진영의 언어에 빠지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눈을 맞출 기회가 와도 우리가 증오와 두려움만 붙잡으면 문은 다시 닫힐 수 있습니다. 한국이 문화와 이야기의 힘으로 세계의 새로운 역할을 맡아도 오만해지면 그 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좋은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숭배하지 않고 감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편의 잘못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되 복수의 칼로만 쓰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준비가 있어야 물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발언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말이 조금 더 맑아지게 하소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적이 아니라 같은 배를 탄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흰옷을 입은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그가 권력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하소서. 국민이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눈을 갖게 하소서. 남과 북이 언젠가 눈을 맞출 때 그 눈에 두려움보다 자비가 많게 하소서. 이웃나라가 흔들릴 때 이 발언이 당장 정치를 바꾸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발언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사회의 업도 바뀝니다. 그리고 공동업이 바뀌면 나라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언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언은 질문을 남깁니다. 묘전이 남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거울이 아니라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흰옷의 사람을 기다리기 전에 내 마음의 옷부터 깨끗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남과 북의 눈맞춤을 바라기 전에 내 옆 사람과 눈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기 전에 내 삶의 흐름부터 바르게 돌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027년이 어떤 해가 될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남북 관계가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좋은 미래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원인을 심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물은 이미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서 아주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물이 복수의 강이 될지 평화의 강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지도자 한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십시오. 큰 소리보다 깊은 책임을 보십시오. 진영보다 사람을 보십시오. 승리보다 회복을 보십시오. 거울보다 창문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막혀 보여도 물은 결국 길을 찾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물이 제자리를 찾는 날은 하늘이 정해주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성불하십시오.